다음 세션은 증시 점검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경제평론가님의 사회로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시간 동안은 토크쇼 형식의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싶어서일 텐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은 약간 시각이 좀 다른 두 분을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위원님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시각을 견지하신 분이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 아직도 먹을 게 꽤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시각을 서로 엇갈려서 또는 서로 잘 섞어서 들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남아있는 변수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도 드려보고요. 아마 실시간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질문을 함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골라서 이 토론에도 직접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도 좋은 질문 보내주시고요. 먼저 그럼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입니다. 먼저 좀 발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환경,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품질이 중요하겠죠, 주식에. 그래서 품질을 결정하는 경기 요인. 결론은 나쁘지는 않지만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동성이죠. 유동성 요인은 지금은 좋으나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다지 그렇게 강력한 임팩트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인데 아무리 품질이 좋고 돈이 많아도 좀 너무 가격이 비싸면 시장이 이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지금 주식시장의 모든 환경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환경,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밸류에이션을 좀 들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장주,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메가테크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적지 않게 비싸다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슬라이드를 몇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봄부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코로나19의 오히려 확산세였습니다. 확산세가 강력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발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글로벌 달러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즉 위험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찌 보면 팬데믹 환경이 만들어줬다.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는 어떠냐? 충격이 좀 크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저희가 흔히 기억하는데 거의 그때보다 역성장, 마이너스에 들어간 국가의 수가 한 1.5배 정도,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격이 팍 세계 경제를 어쨌든 흔들어 놨습니다. 흔들어 놨는데 이번 충격의 성격은 좀 락다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인데 이게 지금 이번 4분기에도 사람들을 좀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이번 4분기 내년도 상반기 경제 전망이 또 다운 리비전 되겠죠. 그러니까 올 4분기에 다시 한번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뭐 작년 말 혹은 올 초 수준에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빨라야 내년 말, 혹시 이번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2차 웨이브가 있을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로 그 시기가 이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그걸 뛰어넘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은 맞지만 주식시장의 반응도는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인데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는데 본원 통화는 총통화로 그렇게 그다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지는 않고 특히 내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인데 GDP 대비 총통화, 소위 M2의 비율이 미국 기준으로 GDP 대비 85% 수준에서 플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이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현재의 경제전망 컨센서스를 대입하면 대체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조금 이제 가장 좋은 환경이고 그 이후부터는 좀 영향력을 조금 약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환경에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기업 어떤 펀더멘탈의 안정, 또 성장주의 어떤 그 놀라운 혁신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부동산보다는 다른 모든 자산 중에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면 뭐 버핏 인디케이터를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GDP 대비 시가총액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러셀 3000 미국 증시 전체죠. 미국 GDP가 20조 달러인데 현재 40조 달러 정도. 10여 년 전보다 거의 2배 정도 팽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주식시장의 팽창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물 경제 대비 그 당시에 주식시장의 무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다소 비싸다라는 결론을 좀 갖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도 사실 선진국 PER이 25배 정도가 거의 실링이었는데 지금 25배 정도고 신흥국은 역사적으로 한 15배 정도였는데 지금 15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강력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경기 측면에서의 그 지원 여력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는 좀 밋밋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질 거다. 유동성 지금은 좋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조금 약해질 것이다. 영향력이 밸류에이션 조금 비싸다. 비싼 편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매우 비싸다. 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의 좋은 말씀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의 말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영렬입니다. 올해 정말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 등을 우리가 겪었는데요. 그만큼 투자 환경에 대한 변화도 그 속도감 있게 변한 측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기 미국, 유럽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에 상당한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겪었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에 또 다른 어떤 르네상스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을 보면 회색빛의 짙은 그림자 앞에 서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느낌이 어떨까요? 상당히 공포스럽고
앞으로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해 증시 상황과 현재의 위치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웠었던 연초 분위기와는 달리 글로벌 주식시장이 초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공급 등을 바탕으로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었고 현재 위치가 자칫 잘못하면 큰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고는 저 짙은 색의 그림자가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야 될 그림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서 김한준 박사님께서는 전반적 증시와 경제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부분 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주식시장 내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 초반 정도에 불과했었지만 어느덧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중반으로까지 2배 이상 늘어나는 변화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유동성 효과 때문이라고만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 회복을 설명해야 되느냐? 물론 유동성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크게 내재 가치와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적어도 현재 가치까지의 주가 회복과 주가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자자의 잉여가 더해졌을 때 기업에 대한 미래와 성장 가치가 부여받게 되는데 현재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미래 가치의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투자자들을 얼만큼 금융시장에 잡아둘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만약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기업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올해는 중앙은행의 확장적인 통화정책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고자 지나치게 빚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자료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대차대조표 등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자본 손실에 대한 우려를 부채로서 막아보자라는 방식을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 경기 침체 역시 자본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분명 키워놓은 측면 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졌다 뿐 아직까지 가계의 손실, 자산시장에 대한 손실은 크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부채를 늘려놨다면 자연스레 자산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 나의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점 등을 고민해 보는 자세도 분명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믿을 만한 안전자산이 부족해지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문제는 살만한 안전자산이 없다 보면 그 차순위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 자산이 대안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 역시 2020년도에 우리가 경험한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제로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미국의 제로금리는 지난 10년 전 금융위기 때 6년 반 정도 지속되어 왔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부여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패턴은 V자, W자 여러 가지에 대한 패턴들을 강조하지만 2009년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었던 루트형 패턴과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강한 충격을 보이고 난 이후에 구조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최근 선도산업 등의 경우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은 지금 우리가 꿈꾸어 가고 있는 이런 여러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이 상당히 필요해져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경기 침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리셋된 환경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보통 경제 환경과 투자 환경이 초기화되면 다음에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명목 GDP를 한 번도 뛰어넘어 본 적이 없다. 결국은 우리 금융시장의 역할, 자본시장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앞서 나가는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실물경제, 산업, 기업 등에 대한 변화를 읽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때쯤 되면 또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앉으셔야 될 텐데 주변은 조용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덕분에 또 집에서 편안하게 또는 사무실에서 혹은 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실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분으로 모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참 뜨거운 토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두 분께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죠. 첫 번째 주제는요. 비싸냐? 안 비싸냐? 조금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먹었냐? 먹을 거 없냐? 아니면 먹을 게 좀 남았냐? 이제 그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현재 가치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아마 한 3년쯤 전에 이 정도 상황이었다면 주가가 이 정도로 현재 가치로 형성돼 있을 만한 그런 주식이 요즘엔 조금 더 부풀려져 있긴 하다. 그게 뭐 투자자들이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동 양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별 대안이 없다는 거에 따른 또 쏠림 현상일 수도 있고, 기술주들에 대한 미래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거나 구체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좀 더 얹어져서 예전보다는 비싸지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은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 좀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아마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죠? 김 박사님은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품의 일종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좀 그런 편이죠. 제가 모든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이 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 수년간, 짧게 보면 한 5년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글로벌 주도주, 예. 메가테크 종목들이죠. 그냥 얘기 들까요? 아마존, 뭐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5개 종목이 예. 지금 미국 시가총액에서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순이익 비중은 한 15% 정도 차지하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전체 S&P 500 정도 전체에서 순이익 비중이 15%인데 시가총액이 25%다. 리즈너블 합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기업 이익이 계속 앞으로 이제까지처럼 좋아질 거냐라는 거에서 좀 캐스천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쏠림을 가장 그 거품의 과열의 징조로 봅니다. 80년의 에너지라든지 2000년의 닷컴버블이라든지 그때도 소수한 5개, 6개 종목들이 전체 시장에서 한 4분의 1, 5분의 1을 차지하면서 시장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첫째는 쏠림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5년간 특히 글로벌 이런 주도주들이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을까요? 그 말씀은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PER이 떨어지면서 올라갔을까요?
그거는 주가가 빨리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네, 주가가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소위 리레이팅이 일어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리레이팅을 더욱더 한 번 더 기름을 부은 게 이번 코로나19거든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거의 수혜주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리레이팅에 대한 너무 지나친, 리레이팅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 네. 이익 증가보다 주가는 당연히 미래 이익을 앞서 반영하는 게 주가지. 아니, 과거 이익만 반영하는 게 주가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발등을 찍힐 수가 있다.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과거에도 유동성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네. 네. 가령 89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로 내렸습니다. 그때 저축대부 조합이 있을 금리가? 때. 예. 네. 비근한 예로 그 서브프라임 때만 해도 5% 중반에서 0%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때나 제로금리는 왔다. 하지만 제로에서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전 세계 유동성의 소위 미분값, 증가, 증부는, 네. 증가하는 속도는 이제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걸 거죠. 더 풀기는 쉽지 않을 네. 거다. 안 그래도 발표 중에 내년 중반쯤 이후부터는 유동성 효과가 꽤 떨어질 거라고 언급 주셨어요. 네. 그거는 잠시 후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자세히 얘기 좀 듣고 싶은 주제인데, 그래서 거품이다. 거품이라기보다는 좀 비싸다. 크게 먹을 건 없다. 그걸 저희는 거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저는 과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열? 네. 좀 과열이고 사람들이 네. 너무 붐빈다. 이렇게 붐비는 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거품이니까 다 빠져나오세요. 라고 그건 말씀드리는 아니지만.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위험 자산이 위험해졌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지금 위험 자산은 위험하지 않아. 지금까지 올라간 속도대로 계속 올라갈 거야. 아마존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아마존이 거죠. PER이 한 100배쯤 된다 하더군요. 애플이 한 3, 40배 된다고 네. 하고. 즉 1년 버는 이익의 3, 40배에 거래되는 게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고 100배에 거래되는 게 아마존의 시가총액이니까 전통적으로 뭐 10배 안팎 정도를 보던 시각으로 보면 많이 거품인데 그게 가파르게 이익이 올라갈 거라는 가정에 따른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이 불편하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래저래 뭐 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렇긴 하나. 좋고 그래서 예. 결론이 그런 종목들을 다 합친 시장의 무게가 지금 시장 대비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게 예. 팩트고요. 예. 그게 지금부터 주가가 빠져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이유이긴 네. 하다.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로 여기서 쉬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쪽에 돈을 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김영렬 센터장님. 김영렬 센터장님은 지금이라도 돈을 걸어라 쪽입니까? 아니면 나도 사실은 당장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부담스럽긴 해. 굳이 뭐 여기서 양쪽으로 쓰라고 해서 쓰긴 했지만 솔직히 좀 쫄려. 그런 상황이세요?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왔던 기업의 가치 평가 부분이 약간은 조금 착시 내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밸류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실 국내 투자자들에게 30배, 40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품이란 말을 하겠지만 네. 또 미국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누렸었던 분들은 뭐 그 정도로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두 자리 숫자만 PR이 올라가면 이거는 좀 약간 과열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밸류에 대한 착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아까 어떤 사회의 관계나 어떤 경제 환경, 투자 환경이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산업의 가치 그리고 경제 내부에 있는 가치가 지금 재배치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 사회와 경제에서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등에 대한 밸류를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있어 왔지만 10년, 20년 동안 사실 발전된 바가 없었었거든요. 뭐 은행, 그렇죠. 증권사,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회사. 전통시장. 그러니까는 재래시장,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재래시장 네, 같은 네. 경우에 사실 이렇게 발전이 그렇게 극히 제한되던 산업 그 시장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배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홍보나 이런 플랫폼 등에 대한 부분 등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서 네. 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고 소외되었었던 가치를 시장 경제로 지금 끌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신 넘어오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숫자가 그렇게 쉽게는 안 넘어오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자리를 잡고 나게 되면 이익 창출이라는 것들을 그 기업의 가치로 부여할 수는 있게 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어려웠었거든요. 만약에 뭐 어떤 포털 기업이 그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 등을 하려 한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네. 이런 현상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이 돈 버는 거 오케이. 돈 번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지금의 경기 침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주가가 반응하는 부분 등을 보인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현재 주가로서 반영을 시켜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반년 이내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대략 지금보다는 이익이 어느 정도 더 나야 지금의 주가가 끄덕거려질 정도입니까? 뭐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될 이유도 없다라 봅니다. 그런 지금 구축된 부분 등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만 보여준다라면 거기에다가 시간적인 함수만 넣게 되면 그거는 얼마든지 용인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울기만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고밸류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는 네.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 또 우리 글로벌 지배력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반응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 산업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이런 그 재배치에 대한 과정이 밸류로서 조금 착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할 부분 등도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반론을 메모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까? 네, 귀담아 듣느라고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적었는데요. 근데 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대적인 변화, 인더스트리의 변화, 부가가치의 변화,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글로벌 주도주가 좀 피로도가 쌓였다. 글로벌 주도주가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동성도 당장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네. 뭔가 반대쪽에 뭐 가치주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또 시장 영역에서는 뭐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스타일의 변화, 국가의 변화, 시장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데서 인정하고요. 예. 그걸 뭐 소위 순환매라고 볼 수도 있고 주도주는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주도주는 지금 고점에서 10%에서 15%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고점을 계속 트라이 하지만 뚫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피로도가 쌓여 있다는 증거고요. 네. 그런 사이에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인덱스도 주가 지수도 사실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뚫고 올라가냐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조금 꼬리를 내리냐 이제 이런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관점에서 주도주가 많이 필요해져서 조정 확률이 높으니 곧 지금은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주도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주가 피곤하다. 네, 주도주가 피곤한데 박사님 하고 계신 네네. 거고 센터장님은 뭐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올라갈 만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네, 네.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런 라는 기업들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뭐 다 망하거나 내년부터 정말 정말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센터장님은 피곤하다는데 동의 안 하세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지금 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감내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한 방향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 하는 부분은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바로 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들 때문에 잊지 마시라는 부분이죠. 마치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 피로감에서 비롯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지금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믿음을 갈 수 있으나 그렇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다시 어떤 새로운 대응, 재대응이 분명히 가능하다라 볼 수가 있지. 지금 6개월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사이의 변화가 이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전부 반영했다라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밖에 안 쉰다는데요, 박사님. 근데 박사님은 이번에 조정이 오면 한참 많이 올라온 것이 꽤 쌓여 있어서 조정이 꽤 클 수도 있으니 이거는 감당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정 폭에 대한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만약에 조정이 오면 조금 적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뭐 여러 가지 PER이라든지 또 뭐 시가총액 GDP 비율이라든지 PBR 뭐 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기 네. 그것도 한 20년에서 30년 고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특히 2000년 닷컴 버블 2000년 3월에 미국 기술주는 S&P 500 IT 지수가 2000년 3월에 고점을 찍고 80%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비교하는 유동성으로 좀 더 갈 수 있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보다 기업 실적 굉장히 좋아. 동의해요.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그때와 비슷해. 근데 그때가 네. 바로 그때가 주가가 그 이후에 1년 반 만에 80%가 주도주가 예. 떨어진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가 결코 녹록하거나 편안한 그런 비교 지점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잠깐 쉬어갈 정도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말씀이세요. 새로운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토론이라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평소에 이제 궁금하기도 했던. 아마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쇼핑이 롯데마트가 하던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신한은행이 하는 일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 롯데마트 정도의 밸류를 갖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갖네? 사람들이 네이버 쇼핑을 한다고 해서 4끼, 5끼를 먹는 거 아닐 거고, 카카오뱅크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을 많이 받거나 다 은행 가서 펀드 가입하거나 하는 거 아닐 텐데, 시장을 대체만 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왜 기존 플레이어들의 시장을 다 먹는 거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을 갖지? 그 밸류는 어디서 나오지 그럼? 그런 고민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런 성장 산업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성장 산업이 등장을 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저항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 전통 산업 등의 경우에는 막강한 지지층이 있죠.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사회가 위협받게 되면 다행히 그에 대한 대항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성장 산업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품을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런 새로운 분야를 장착해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쇼핑 기업이 되겠다 아니면 은행이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목적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아직도 아마존을 오래 봐왔던 분들은 이 기업이 무엇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서
도대체 아마존이 뭐 하고 있는 회사? 분명히 이제 공룡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모든 분야를 흡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일종의 문어다발식 경영입니다. 음. 우리 과거 한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했었던 70년대, 80년대 우리 재벌 기업들에 대한 모습을 현재 아마존이 갖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수많이 벌려놓은 것들 중에 하나의 어떤 부분 등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쟁취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런 닷컴 기업들에 대한 변화도 일부 좀 부정적인 의견은 그런 밸류를 뺏어오다가 프리미엄을 받는 게 그게 합당한 부분이야.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나 다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인데 내수 기업인데 성장의 한계는 있지 않겠어? 라는 부분. 카카오보고 하는 얘기군요. 예, 대부분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계속 기업도 변화하고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는 또 다른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틀을 깨서 좀 바라볼 부분들은 있겠죠. 그게 신한은행 지점에서 영화 상영합니다. 영화 보러 오세요 한다고 해서 신한은행이 CGV가 되진 않는데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앱을 깔아놓으면 그 안에다가 뭐 대리운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중고 마켓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죠. 고객과 갖고 있는 접점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거 하겠다는 업체들은 참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승자는 하나일 텐데. 네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딱 요즘 궁금해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올해 연말에 바뀌면서 사람이 그냥 다 그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그럼 3억 이하로 나는 내 주식의 양을 줄여버릴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는 접근 금지냐? 이것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답변도 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분들 마음도 알겠죠? 네. 뭐라고 그렇죠. 답해 주시겠어요?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예. 항상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제도가 기업 가치를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제도에 대한 변화 등이 뭐 향후 증시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수 있는데 분명히 투자 심리라든지 일시적 수급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도 자꾸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주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예. 그 내재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주주의 잉여와 투자자의 잉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감독 당국에서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주주라는 타이틀을 조금 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식을 한 주 사면 네. 그날 팔아도 자꾸 주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베니핏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예.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나 어떤 거래 방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거둬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과세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고민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나오는 부분 등은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냥 넘어가자. 우선은 지금 당장은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억은, 조금 더 10억은 유지하고 3억까지 내리지는 말자. 아니면 10억도 하지 말자. 이제 감독 당국에서 고민할 부분인데 그렇긴 하죠. 그 시장에 예.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 등과 그 어떤 조세의 형평성 그리고 우리는 과세에 대한 저항 의식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재정을 이렇게 풀어놓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게요. 영구적인 정책과 한시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림을 조금 더 감독 당국에서 메시지를 알려주는 부분 등이 투자자 혼란을 조금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정의란 말이죠.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A신문에서는 청와대에서 바꿀 것 같다.
B신문에서는 아니다, 3억으로 계속 그냥 갈 것 같다는 두 보도가 같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간 보는 식에 대한 논쟁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네, 최악의 맞습니다. 상황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좀 확정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테니 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김한준 박사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습 효과가 있죠. 근데 학습 효과가 이번에는 한 3배, 3.3배로 예, 강화된 임팩트가 주어지니까. 10억에서 예. 3.3분의 1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매년 뭐 그 경험했던 일이고 또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배 정도의 이 기준이 강화됐다, 예, 강화된다,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라는 두 가지 요인은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예. 영향이. 음, 이거를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 아세요. 아니까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그렇게 가든 안 가든. 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기술적인 요인이죠. 또 그러나 걱정되는 건 대개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어떤 핑계로 해서 주가가 내리면 이제 그게 또 동기가 되고 시발점이 돼서 맞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거 다 토해내는 상황이 되는. 그러고 네. 나면 이제 분위기 쌓여지니까 또 이제 한참 더 못 오르는 그런 상황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되기도 특히나 하고요.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뭐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코스닥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올해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것도 이번에 이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면 연말쯤 되어가면 이제 연말에 그 공매도 했던 분들이 다시 다 주식을 감아서 네. 되사서 이제 다시 주주총회나 배당 자격은 줘야 되니까요. 주총이야 뭐 간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배당금까지 물어내야 되니까 연말쯤 되면 다시 감는 바람에 이제 그게 매수 주체가 됐는데 올해는 그조차도 없다. 그래서 더 클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반대로 뭐 그 전에 빠지는 요인으로서는 좀 뭐 그래도 중립 요인 내지는 알겠습니다. 긍정적 요인으로 바뀌는 거죠. 길게 보면 그게 기업 가치에는 영향 안 주는 건데 그건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건데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될지 꽤 심각할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시간 질문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주도주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한 1년 후에도 어떤 회사가 제일 잘 나가고 있을까? 주가가 물으시면 두 분 다 기술주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김한준 박사님도. 뭐 저는 꼭 그렇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언택트주 혹은 전기차 같은 차세대 인더스트리 이런 게 앞으로도 성장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못 올랐던 전통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오를 거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주라는 카테고리가 스타일이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도주일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어떤 그 어느 주식보다도 어떤 스타일보다도 물론 잠깐 뭐 산업재나 에너지나 예. 뭐 배당주나 뭐 신흥국의 또 전통 주식이나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은 성장주, 전 세계 저성장 구도에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기업들. 언택트, 네, 팜, 뭐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유의 주식들이 근데 꼭 팡이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새로운 팡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앞에 이니셜만 같지만 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그럼 있고요. 그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성장주라는 거지 현재 성장주. 아,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팽창한 이 알겠어요. 성장주가 하여튼 반드시 성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잘 나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금은 이제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 성장주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그런 성장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산업에서는 상당히 이 기업을 거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 그런 헤게모니나 어떤 기술적인 독점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만 하나 들어주세요. 어떤 뭐 태양광 하면은 태양광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이죠. 아하. 그리고 뭐 대체할 수 없는 전기차다. 핵심 기술을 전기차다 갖고 있는. 그러면 배터리만 생각하지만
전기차의 핵심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뭔가 알고리즘이나 음.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요. 아직은 부각되지 않은. 네. 예. 이미 또 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성장주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그게 큰 덩어리로 네. 그래 뭐 전기차 가면 배터리 사야 되고 뭐 사야 돼. CTL 사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성장주 안에서 이 기업을 거치지 않으면 성장으로 갈 수 없어. 라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 그치. 이런 기업, 보이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는 중견기업이고 미국에서도 큰 기업들이 아닌 거죠. 이런 보물 찾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큰 기업 중에서도 나오겠죠. 하나만 찾아주세요. 저는 종목은 잘 모릅니다. 이코노미스트. 그렇죠. 저도 성장주들을 바라보면서 전기차 배터리 또는 그냥 전기차 지금은 시장이 작으니까 이 회사만 만들지만 다른 회사도 달려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걸 가지고 밸류를 저렇게 주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풍력 발전에 이 기둥 세우는 거 네. 지금 할 수 있는 회사 손들어 보세요 하면 했던 회사만 손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한 200개 만들 건데 한번 해보실 사람 손드세요 하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짓 거 그게 뭔가요?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런 인더스트리가 커질 때 기술적 장벽이나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로 인더스트리가 융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T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 광고, 무슨 뭐 물류, 이런 금융 모든 분야에 다 가서 붙지 않습니까? 이 붙으면 이 붙는 데서 엄청난 융합과 폭발력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기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뭐 하면 뭐 이렇게 등식화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김 센터장님, 김한진 박사님 머릿속에 있는 그 종목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저 역시 뭐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 역시 올해는 우리의 어떤 경제나 사회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스케치를 해왔었던 상황이다라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색감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돼서 오른 기업들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결국 내년 이후에 시장 주도주는 그런 그 성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형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의 대상을 어떤 단순한 그 거래관계 측면으로서만 우리가 볼 것이냐. 가상의 기업이라도 예를 하나만 그럼 들어주시죠. 어떤 회사들? 뭐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요즘 우리 사회 그 지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만남이 자꾸 이루어지게 있어요. 예. 과거에도 보면 IT 버품 때에 그 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유행처럼 있었었던 단어가 전략적 있습니다. 제휴. 전략적 제휴. 바로 그 부분이 통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나 이런 것들을 해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언택 관련 기업들이나 지금 당장 이익을 숫자로서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결국에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의 협업 활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자존심이 구기지 않고 서로 어떤 상생이 가능한 부분들인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지금은 조금 많이 유연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런 그 조짐들이 조금씩 발견은 되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고 보고 얼마 전 뭐 최근에 좀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했었지만 빅베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좀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올해 그 2분기 이후로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가 회복할 때 보면 저 좀 그 기업이 답답했던 기업이 좀 유연해져 간다라는 변화를 조금 읽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의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조금씩 엿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통 산업이 새로운 인더스트리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때 그렇죠. 이거는 기존의 밸류 주식이 성장으로서의 변신을 꿈꾸는 그런 변화로 과정을 들 수가 있고, 물론 도미노 피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 등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네이버가 운송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이런 과정 등에 대한 변화 등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에 주도주에 대한 변화와 색깔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새로운 성장 기업들을 찾아보자. 그렇죠.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대부분 다 되긴 했는데,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유동성 환경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꽤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네,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는 통화가 미국 기준으로 한 3배가 증가합니다. 연준이 풀어낸 돈. 네. 예. 네, 그래서 돈을 3배 찍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총유동성은, 실질 유동성은 한 25% 정도 증가합니다. 네, 한 20% 정도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총유동성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활발해지면 예.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좀 자기 신용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컨센서스, 현재 경제 전망, 내년도 전망 정도를 대입하면 지금 증가하는 게 내년 중반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약발 떨어진다는 약발 뜻입니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통화 유통 속도, 한 단위의 GDP를 거래하는데,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통화량이 사용됐느냐. 예. 유통 속도인데, 10여 년 전에 9배였는데 지금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풀어도 별로 큰 도움 안 된다, 네. 경제에. 그 말인데. 그러니까요. 뭐 10여 년 전에 1조 푼 게 지금은 2조나 3조 푼 효과도 안 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발은 계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올해 푼 돈, 네. 지금 당장 약발이 안 나서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좀 코로나 상황만 좋아지고 그러면 경기 좋아지면서 내년엔 진짜 유동성 장세 올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반대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초기에 극복되면서 4월부터 최근까지 경제 성장률은 가파르었잖아요. 매우 빠른 속도로 락다운이 예. 반대로 풀리면서 예. 경제 활동이 왕성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맞바람을 받고 원래 경제가 실질 수요를 찾아가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노를 저어가야 됩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뒷바람을 확 받으면서 예. 여기까지 떠밀려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를 저어가야 돼요. 노를 그렇죠. 젓는데 유동성 효과는 점점 떨어져. 그 다음에 돈 풀 수 있는 재정도 거의 다 지금 곳간이 거의 다 비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도 미국이 그래도 유일합니다. 나머지 나라들 거의 없어요. 신흥국 돈 풀 수 없어요. 오히려 신흥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예.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환율 방어하려고. 네. 그러니까 다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호황인 이 주식시장의 이면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 같은 고지식한 이콘 베이스의 전략가들이 주장하는 다소 쓸데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걱정거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은 아니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돈을 풀었을 때 돈이 잘 돌아서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산업 구조로는 그거 안 된다.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고 내년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 풀었던 돈의 힘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다 주식시장에 갔으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자, 긴 시간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 이야기 골라서 해주신 이 두 분께 또 제가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KTB투자증권의 김한지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두 분을 초청해서 들었던 앞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좀 남은 변수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로 1시간 꾸며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원에서 준비한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